연인에게 다정한 영상 통화를 남기는 남자. 잘생긴 외모에 185cm의 큰 키. 기업체 야외 연수 전문 강사. 아마추어 농구팀의 주전 선수. 그리고 넉 달 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던 당시 32살의 예비 신랑 김명철 씨. 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좋아요.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해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에 갈 때도 이제 문자를 하는 사이예요. 근데 그렇게 전화를 한 통 안 받았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두 번째 안 받고 세 번째 안 받고 이게 계속 안 받는 거예요. 명철이 전화가 딱 왔잖아요. 제 거에 9일 명철이라고 딱 떠서 명철 씨네? 제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어떤 여자인 거예요. 명철 씨 여자친구 때문에 힘든 거 몰랐어? 문자 못 봤어? 나 명철 씨랑 잠수 탈 거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 닉네임으로 하면 아마 그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김명철 씨 닉네임이 김목사입니다. 김목사. 반듯해요. 딴 짓을 안 하고 이제 뭐 평상시에 뭐 술 담배 이런 것도 안 하고. 정말 명철이는 어떤 애냐면요. 단돈 10,000원을 쓰더라도 저한테 상의하고 여자 문제로 그리고 돈 문제로 절대로 정말 1%도 없어요. 김명철. 업체를 하나 소개시켜주겠다. 뭐 성남시 광주 지역에 있는 음악인 연합회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 가서 한 2박 3일 동안 그 즐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원한다. 약속 시간 전 명철 씨는 잠시 약혼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술 접대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며 사용 한도가 큰 현주 씨의 신용카드를 빌려갔습니다. 그 후 명철 씨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묻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는 모습은 은행의 CCTV에도 녹화됐습니다. 그렇게 은행에 나간 뒤로 연락이 끊긴 것입니다. 언제 헤어졌어? 그랬더니 5시 반에 만났잖아요. 6시 반에 헤어졌대요. 그러면서 명철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차를 담보로 해서 자기한테 돈을 빌려갔다고 한 거예요. 그 여자랑 갔다라고 하는데 그건 저는 믿을 수도 없죠. 그리고 절대 그럴 사람도 아니고요. 정말 오로지 운동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이 제일 필요했다면 먼저 일단 교육 일정 끝난 거 아직 결제를 못 받았더라도 제가 미리 가불 형태로 이제 미리 좀 당겨서 지급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다면 저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했겠죠. 가족과 지인들은 오히려 명철 씨에게 들어왔던 계약건에 이상한 점들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합니다. 첫 만남 자리에서 등본과 인감을 가져오라고 하고 선수금을 줬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일단 교육 일정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결제를 받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미팅하는 자리에서 돈이 오가거나 이런 문제가 오간 적이 뭐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회사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할 때도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번호나 이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이해가 안 된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당시 얘기가 오갔던 단체는 성남 광주시 음악인 모임. 그런데 각 시마다 하나씩 그 단체가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단체가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별도로 뭐 연수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된 기지 위치가 이 던킨도너츠에 있는 그 기지 위치입니다.
저게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만약에 이 지점에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안녕하세요. 우리 사무실 와서 깔쇠를 하나 얻어달라고 하더라고. 얼마씩 한다 쓴데 그런데 내세웠다는 조건이 특이했습니다. 그냥 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물이. 그리고 이제 밤 늦게까지 이렇게 시끄러워도 소리 나도 이렇게 안 들리는 데를 얻어달라고 그래. 뭐 굉장히 급하게 막 얻어달라고 했어. 급하게. 그리고 이거 보여주자마자 무조건 하자고 하더라고. 축구한다고 난리를 쳤잖아. 12일 날 물통 갖다 뚜디기고 쌩 난리를 쳤지. 축 처진 거로 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아직 축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술이 채서 맛돌이 갖고만 내가 그랬더만 7시 30분이 넘은 이후 같아 내 생각에. 술 취한 한 남자를 두 사람이 부축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아주머니는 그중 한 명의 얼굴을 봤다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에요? 응, 한 사람 그 사람이고 한 사람은 깜깜한데 이렇게 얻고 들어가가지고 못 봤어 모습. 추적 끝에 최 실장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놀랍게도 최 실장이라는 사람의 근무지는 동네 한 야식집. 최 실장은 브로커가 아니라 야식집 배달원 최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워낙에 좀 어리숙할 정도로 착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볼 때는 뭘 좀 부탁하는 형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상빌 씨의 부탁대로 최대상 씨는 미리 술집에서 기다리며 술에 수면제를 섞었고 이를 마신 명철 씨가 10분 만에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얻느냐 이렇게 하니까 지 선배가 나무를 고급 그 자재를 한값으로 사게 됐대. 그것을 잠깐 보관했다가 그 안에서 좀 닦아야 한다네. 왜냐면 건설 현장에 있던 거라 좀 지저분해서. 가게를 얻고 며칠 뒤 명철 씨가 가게로 업혀 들어가는 걸 봤고 또 그 며칠 뒤 이웃 주민들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외에는 몰라. 여기가 되게 잘 보이는 위치네요. 너 문을 열고 쓰니까 예. 우리 여기까지 물이 차더라고. 그 사람 발에. 날도 좋은 날, 내 생각에는 훨씬 날도 이렇게 좋은데 뭐 저기 왜 물이 저렇게 찼지? 어디서 뭐 2층에서 무슨 가스도 터진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만 생각했지. 장마철도 아닌데 물이 밖으로 넘쳤다는 가게. 지하에도 물이 셀 정도였습니다. 전화하니까 왜 거다가 밑에 물새게 해느냐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쥐가 막 썩어갖고 막 냄새나고 그래서 그런 거 청소하고 물을 좀 뿌렸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쥐가 썩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건. 왜 쥐가 썩어 있으면 쥐만 치우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물을 짙어서 이때까지 셀 정도로 보면 상식적 그건 말도 안 되는데. 한 달간의 수도 사용량을 확인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6월 한 달간 수도 사용량은 89톤, 다른 달에 비해 무려 40여 톤 이상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0여 톤이면 가게 안을 가득 채울 정도의 양입니다. 또 지름 1.5cm의 수도 꼭지를 최대로 틀어도 88시간 동안 계속 틀어야 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못 봤어. 그러니까 물 청소하는 거 보고는 그 뒤로는 못 봤어 아마. 싹 치우고 안 와. 그리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가게의 벽면에서 모발 2점과 혈흔 7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 모발 1점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남성 DNA형의 그 실종자 김명철 씨가 사용하던 칫솔의 DNA형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서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혈흔은 김명철 씨의 혈흔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가벼운 몸싸움만 있었던 걸까? 우리는 현장의 흔적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머리카락이 있는 거는 어떤 싸움 행위 때문에 여기에 부딪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카락이 거기 묻은 이유는 잘 없잖아요. 또 하나의 특징은 혈흔의 형태가 작은 정원형이라는 점. 공기 중에 혈액방울이 퍼져나가 만들어진 비산혈흔의 일종으로 분석됩니다. 비산혈흔은 범행 도구를 휘두른다거나 피가 묻은 손을 휘두를 때 벽면에 생길 수 있습니다. 혈흔이 발견된 위치는 주로 타일벽 아래쪽입니다. 만약 수면제 먹은 상태에서 정신이 없이 자고 있는 상태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니까 벽면이나 이런 데 피가 튀는 게 극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가장 그래도 힘 있는 피나 아니면 물이 한두 방울 정도가 외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40여 톤이 넘는 물을 써서 물 청소를 했는데도 어떻게 혈흔이 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가게의 좌측 벽은 타일이고 나머진 벽지인데 딱 절반 아래에만 페인트칠이 돼 있었습니다. 벽지는 경찰이 수거해 갔지만은 남은 부분을 보면 급하게 칠한 티가 역력합니다. 뭔가 가려야 했던 흔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다량의 혈흔이 있는 장소, 그것이 주된 그 증거인멸 대상 장소겠죠.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일부 그 주변에 남아 있는 증거물을 놓쳤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서서 몸싸움을 하다 명철 씨 머리가 기둥에 부딪혀 피가 났고 그 이후에 누운 자세에서 벽에 피가 튈 만한 어떤 행동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주로 안쪽 벽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대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그 연막이에요. 돈 문제는 100% 여자예요. 결혼한다고 그러니. 그런 얘기 나오면서부터 아무래도 애가 뒤틀린 것 같아요. 계획 세운 것 같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조상필 씨는 현주 씨로부터 상견례 얘기를 들은 다음 날 부동산 상담을 하고 5일 뒤 명철 씨에게 사업 제안을 하고 7일 뒤 수면제를 구입하고 8일 뒤 술집과 렌트카를 섭외해 9일 뒤에 명철 씨를 만났던 겁니다. 현주 씨와 가족이 받은 문자 메시지도 조상필 씨 친구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이었어요. 제 걸려서 한번 보내주고. 네. 그 다음에는 그냥 모든 행사 갖고 와서 한번 해달라고. 좀 이렇게 글귀라든지 어휘력이 짧으니까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부탁을 했어요. 김명철 씨가 사라진 지 사흘 뒤 조상필은 친구의 차를 타고 폐기물 처리장으로 갑니다. 이 근처에 30분간 머물던 차량은 다시 한강 둔치로 향했습니다. 경찰도 뒤늦게 조상필의 행적을 따라 일대를 수색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동생이 여기 지금 할아버지 쓰러졌거든요? 위치가 어떻게 돼요? 여기 중독이요. 그곳에서 알몸으로 쓰러져 있었던 건 바로 옆 사무실에서 일하던 20대 후반의 박병준 씨였습니다. 박 씨가 사망하던 그 즈음에 보험사 콜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약자님 성함하고 주민번호 좀 먼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병준이고요. 병준이요. 주민번호가요? 819. 그날은 박병준 씨가 사망한 날로부터 이미 사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병준 씨 사망보험에 대한 청구서가 접수됩니다. 아니에요. 병준님 목소리 전혀 아니에요. 그럼 누굴까? 이 목소리는 전혀 아니에요. 이 목소리는
입술이. 박 씨 명의의 생명보험 3건에 대한 17억 보상금 수령인은 바로 조상필의 쌍둥이 형 조재필이었습니다. 저 그런 거 쓴 적이 없어요, 유인장. 그때 그 사람들이 뭐 아버지 인감도장 뭐 필요하다 그래서 받아간 적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잠깐. 형 몫으로 나온 돈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서 주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서 그런 거지. 나중에 누군가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증빙으로서 어떤 범행의 혐의를 벗어나는 수단으로 삼거나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백지 위임장, 백지 차용증 등을 받아두는 것을 범행 수법의 본질로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레탄 수면제, 백지각서와 백지 차용증, 박 씨의 의문사와 김명철 씨의 실종. 두 사건은 이상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결코 이번 두 사건이 이들이 저지른 첫 사건은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강하게 들고요. 여러 번 반복된 그런 범행의 습벽이 있었던 사람들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제 내려갈 거야. 내가 설레이면서 인생 팔자 피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얘기했었거든요. 팔자 피는 거냐고 막. 무슨 소리냐, 얘가 미국 가 있는데 왜 갑자기 실종이냐. 행적이 묘연한 상태고요. 증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엄청 잘 사는 그런 재벌집 마냥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랑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남자는 미국 맨하탄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엘리트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시댁에 가서 살 거라고, 결혼식은 미국에서 올릴 거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가서 생활하는 것도 오빠 돈 다 내주고 뭐 공부하러 다니는 것도 다 해결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행적이 묘연한 상태고요. 증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1월 23일 날 마지막 이제 행적이 확인됐고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방현 씨가 미처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실종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렇게 연락 안 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연락 항상 잘 돼요. 내가 또 전화하면 전화 바로바로 받고 그랬어요. 방현 씨는 고향인 제주도를 떠나 홀로 객지 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를 끔찍이 챙기던 효녀였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때 방현 씨 얼굴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었다고 합니다. 상대감으로 뭐 의사, 변호사, 검사 이런 쪽의 사람들만 선보게 하려고 하고. 게다가 당시 손에 쥔 결혼 자금이라고는 월세 보증금이 전부. 제대로 된 예단이며 혼수는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것도 거짓말해야 되고 나중에 알게 되면 자기 쫓겨나면 어떡해. 출국 날짜를 2주가량 남겨둔 시점, 그녀는 먼저 다니던 치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안 쓰는 물건들 가질 것도 있어서 가지러 갈 겸해서 그 마지막에 한 번 더 봤었죠. 마스크, 그런 마스크 쓰고서 막 짐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방현 씨? 전혀 다를 게 전혀 없었어요. 그건 똑같았고. 출국 하루 전날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경기도에서 식당 일을 하는 어머니를 찾아와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건강 잘 챙기고 잘 있으라고, 잘 갔다 온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거기 가서 이제 폰 새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때 이후로 딸과는 완전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런데 애타게 딸을 찾던 어머니의 이 메시지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뜻밖의 단서 하나를 찾아냅니다. 종종 방현 씨를 찾는 연락을 받곤 했다는 그는 우리에게 조금 이상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전화번호의 전 주인인 방현 씨가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다는 겁니다. 카드 사용한 시간대가 새벽 3시인데 뭐 편의점, 그다음에 새벽 5시에 택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사용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밤에 한 8시 정도 되면은 택시. 우린 방현 씨 어머니와 함께 실종 시점 이후 그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월 31일, 그러니까 출국 예정일로부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입니다. 대부분은 제보자의 말대로 야심한 시간 택시를 타고 오가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술집을 드나들거나 모텔에서 결제한 흔적도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유독 눈에 자주 띄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편의점은 방현 씨가 새들어 살던 집에서 걸어서 불과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형사들은 이것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한문 수사 결과 이곳 어디에서도 방현 씨 본인이 다녀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방현 씨의 카드를 쓰고 다닌 것은 한 젊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같이 미국으로 떠나겠다던 남자친구죠. 실종 후에 이제 헤어진 후에 임의로 이제 사용한 거죠. 왜 헤어진 사람의 남의 카드를 그렇게 사용했다고 얘기하나요? 그냥 뭐 나중에 변상해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큰 의미 없이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으로 출국을 앞둔 날 새벽, 그와 방현 씨는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다툼 끝에 그녀가 커플링까지 벗어 던지고 뛰쳐나갔는데 그 길로 자신과도 연락이 끊겨버렸다는 겁니다. 걱정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행동이나 말로 이렇게 진지한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었어요. 요령의 여인과 함께였습니다. 방현 씨가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그의 해외여행에 동행했던 여자는 대체 누굴까? 처음 만난 거는 처음 제가 거기 동무 나와가지고 12년 겨울쯤. 놀랍게도 비슷한 시기 그에게는 방현 씨 외에 4명의 여자친구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진술에 의하면은 미국에 갈 마음이 없었던 거죠. 거짓말했던 거죠. 그런데 방현 씨가 실종된 시점 이후 그의 행적이 예사롭지만은 않았다고 경찰은 말합니다. 그녀가 사라진 날 새벽, 남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신분과 관련되고 위치와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이러한 행동을 한 그 시점, 그건 피해자의 그런 안전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챙겨둔 방현 씨의 소지품은 남김없이 없애버렸습니다. 일명 회칼인데 일반인들은 구경도 안 해. 이거 구경할 필요도 없죠. 가격도 비싼데. 본인은 자해를 하려고 구입을 했다고 해요. 회칼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살보다는 공격용 내지는 방어용, 타인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엄청 착실했어요. 지금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고 이렇게 니아까로 밀어주고 머리가 좀 바뀌었을 때 뭐 연고대는 간다 그랬는데
뒷바라지는 제대로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미국행뿐만이 아니라 그의 학벌, 직업은 물론이고 수준 차이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명문가 시대까지 방현 씨가 알아온 남자의 모든 배경이 다 거짓이었던 셈입니다. 이 실제로는 뭐 하는 친구였어요? 일정한 직업이 없죠. 본인 말로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얘기를 해요. 응시한 적은 있다고 해요? 응시한 적 없대요. 피의자 신문 단 3회 만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서 그는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첫째, 방현 씨가 실종된 날 전화번호를 바꾼 이유에 대한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방현이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을 때 방현이의 식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전화가 올 게 두려워서 번호를 변경한 것입니다. 둘째, 실종 일주일째 되던 날 방현 씨의 소지품을 버린 것도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여자 짐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버린 것입니다. 셋째, 그 칼은 어딨나요? 아버지가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전부 거짓 반응. 그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탓에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적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것은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시점. 그가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경찰은 최면 수사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 차가 혹시 진짜 업체에서는 틀림없이 남자친구 본인이 실종 당일인 1월 24일부터 이틀간 차를 빌렸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경로는 안 나오나요? 개인정보에 걸려요. 그게 집에서 다 인착을 해놓으면. 남자는 집 근처의 종합 쇼핑몰에 다녀온 것 외에는 렌트카로 어디를 갔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자의 집에서 쇼핑몰까지의 거리는 왕복 23km.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여전히 20km의 거리가 묘연합니다.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 20km의 운행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있을 수가 있죠. 뒤늦게 차량은 물론 남자친구의 집도 압수수색을 했지만은 눈에 띄는 증거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를 사기죄로 기소하면서 그가 방현 씨를 살해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그 점을 양형에 반영하여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 결과 그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살인의 개연성을 사기죄의 양형 여부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뭐 증거가 없어서 뭐 저거 된다 해도 언젠가는 뭐 밝혀질 겁니다. 시일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언젠가는 나 죽기 전까지.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찍힌 이 변호사. 그런데 한 가지 짐작가는 것이 있다며 약혼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종훈이가 나간 이유가 뭐 결혼을 하기 싫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할 준비가 안 됐었다. 그런데 그가 사라진 지 10개월 뒤 그날의 행적과 관련된 뜻밖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의 퇴근길 동선을 따라간 끝에 찾아냈다는 CCTV 화면. 조수석의 남자가 정말 이 변호사라면 운전석에 앉아있는 이는 누구인 걸까? 당시 33살, 3년차 변호사였던 이종훈 변호사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오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에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찍힌 이 변호사. 그 다음에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퇴근한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당시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던 이 변호사는 그날도 버스를 타고 서울 중구에 있는 사무실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었던 출근길이었고 사무실에서도 여느 때와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날
이 변호사의 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일렀다는 사실입니다. 7시는 채 안 됐을 겁니다. 9시 전인데 평상시에는 야근을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그날은 야근을 안고 가시니까. 당시 여름 휴가를 이틀 앞두고 있었다는 이정훈 변호사. 그런 그가 다음날 출근하지 않자 동료들은 일정을 앞당겨 휴가를 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이 변호사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오빠가 없어진 걸 안 거는요, 다음날 알았어요. 저희 가족이 전화를 하는데 핸드폰을 안 받고 사무실엔 또 없다고 하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 당시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있었다는 이 변호사. 가족들은 약혼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행방을 물었다고 합니다. 오빠가 그때 지방에 광주에 재판이 있었다고 광주 내려갔다가 휴가를 바로 갈 거야. 그날 오후 4시경 약혼녀와의 통화에서 다음날 광주에 재판 일정이 있어 오늘 저녁 미리 내려갈 거라는 얘기를 전했다는 이 변호사. 그런데 그때 이제 광주에 계신 변호사님한테 부탁을 했죠. 출석을. 좀 긴박하게 그렇게 했어요. 직접 변호사님께서 통화를 하셔가지고 동기분한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날 오전 광주에 있는 다른 변호사에게 재판 권한을 위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 일정은 취소가 되었던 상황. 이 변호사는 휴가 기간이 지나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월요일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약혼녀가 함께 경찰서를 찾았지만 좀 더 기다려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 나갔다. 바람 쐬러 갔지 않냐.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런데 한 가지 짐작가는 것이 있다며 약혼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종훈이가 나가는 이유가 뭐 결혼하기 싫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할 준비가 안 됐었다. 결혼을 2달 앞두고 이 변호사와 약혼녀 사이에 혼수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약혼녀에게 결혼을 전제로 집과 차량,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 변호사. 하지만 약혼녀가 이를 거절하자 이 변호사가 결혼에 회의를 느끼고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 자취를 감춘 뒤 2달 후 부모님이 계신 본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버지 저 정문인데요. 뭐 저 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저기 치우냐고 결혼 안 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할 사람 있어요. 그랬다 그러네. 그로부터 며칠 뒤 약혼녀에게는 이 변호사가 보낸 자필 팩스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딱 3줄이에요. 헤어지자. 집 나간 거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도 다른 사람 만나라. 주변에 원한 관계도 없었던 데다 사고를 당했거나 범죄에 연루된 흔적도 없었기에 경찰은 약혼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이 사건을 자발적 가출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의 판단은 사뭇 달랐습니다. 흥분거려야 돼요. 이 변호사의 책상에서 영수증 한 뭉치가 발견됐는데 약혼녀의 카드 대금은 물론 여행 경비, 심지어 약혼녀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들 급여까지 대주는 등 이 변호사가 약혼녀에게 많은 돈을 보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또한 신혼집으로 지내기 위해 이 변호사가 구입한 오피스텔도 약혼녀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출이라고 믿기 어려웠던 점은 아버님이 그냥 나 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전화가 왔었다고 했는데 저한테 전달 오기는 그냥 앞만 봐도 아니다. 내 아들 목소리를 내가 못 들겠냐. 목소리는 물론 이 변호사가 보냈다는 자필 팩스도 어딘가 이상했다는 겁니다. 원래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안 써요. 누가 써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안 쓰는데 젊은 사람들이 더 써요. 단순한 가출이라고 보기에는 그 후 일어난 일들이 너무도 이상했다는 가족들. 가족들은 이 변호사의 모습을 끈질기게 찾아 나섰고 그가 사라진 지 10개월 뒤 그날의 행적과 관련된 뜻밖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의 퇴근길 동선을 따라간 끝에 찾아냈다는 CCTV 화면. 차량 조수석에 앉은 남자의 자세와 체형, 출근길 옷차림까지 이 변호사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수석의 남자가 정말 이 변호사라면 운전석에 앉아있는 이는 누구인 걸까? 남들 눈엔 흐릿해 보일지라도 가족들의 눈에는 또렷하게만 보였다고 합니다. 그날 이 변호사와 퇴근길에 만나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향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석 녀석. 밖에 없어요. 사실은 분명히 이거든요. 약혼녀 최 씨는 이종훈 변호사에게 첫사랑이었다고 합니다. 2002년 12월 중매를 통해 처음 만나 10번째 데이트를 하던 날 결혼을 약속했다는 두 사람. 그런데 결혼식을 하기 전에 여자 측에서 꼭 약혼식을 해야 된대요. 약혼식을. 그래서 희한하다. 무슨 약혼식을 한다니? 약혼식 자리에서 그의 12월로 결혼식 날짜를 잡은 두 사람. 그런데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일정이 갑자기 연기됐다고 합니다. 결혼 일주일 전 약혼녀의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게 됐다는 이 변호사. 그런데 간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은 데다 간에 종양으로 의심되는 혹이 발견돼 결혼식이 미뤄졌다는 겁니다. 아니 말이 되냐. 그게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것 때문에 결혼식을 연기하냐. 결혼식하고 치료를 받으면 되지. 하지만 종양은 다행히 재검해서 오진으로 판명 났고 둘은 다시 결혼 날짜를 잡았지만 이 변호사는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막 펑펑 울었대요. 전이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더니 전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이 그럼 결혼하지 마. 그러니까 근데 혼인신고가 돼 있다. 결혼식을 2달 앞두고 미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던 탓에 두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였던 겁니다. 2003년 12월에서 다음해 5월로 또 5월에서 9월로 결혼식은 2차례 연기됐고 9월로 예정됐던 결혼식을 2달 앞둔 상황에서 사라져버린 이종훈 변호사. 먼저 이 변호사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 그가 사라지고 약 보름 후부터 그의 휴대전화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며 서울 송파구와 강남 일대를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 시각 그곳에 있었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위치가 파악될 때마다 가족들은 무작정 그곳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 근처에 혹시나 나타날까봐 가족 그 근처에서 막 전화를 해봐요. 누군가 또 받고 있을란가도 보니까 가보면 꺼져버리고 또 찾아와도 안 나타나요. 절박한 심정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가족들. 이종훈 핸드폰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이 변호사가 아니라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대체 누구였던 걸까? 그런데 가족들이 이 변호사를 애타게 찾아다니던 그때 그곳의 약혼녀는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줄곧 결혼이 하기 싫어 이 변호사가 잠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날마다 일기 형식으로 조목조목 그 근거를 작성하는가 하며 이로 인한 자신의 손해액을 계산해 위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던 약혼녀. 그런데 이 변호사가 자취를 감춘 지 3개월이 지난 그 10월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 모르게 이 변호사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한 당시 여동생 집 앞으로 되어 있던 이 변호사의 주소지가 어느 순간 실제 거주하던 분당으로 옮겨졌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이제 전입신고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전입신고 본인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변호사가 직접 전입신고를 했다는 얘기인 걸까?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는 남자. 그렇게 남겨진 남자의 지문으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지문 감정 결과 드러난 남자의 정체는 30대 중반의 오씨. 그는 왜 이 변호사 행세를 한 걸까? 무슨 도우미 역할 있죠. 역할 대행 이런 걸로 연락이 온 거예요. 내 남편 역할 좀 해달라. 여전히 생생하다는 그 일은 2004년 9월 구인구직 사이트에 그가 일자리를 찾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호기심에 만남을 약속했는데 여성이 다짜고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지금 그 병원에 있다. 가사상태를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식물인간 상태인 남편을 대신해 오 씨에게 일 처리를 부탁한 녀석. 그녀는 다름 아닌 이 변호사의 약혼녀 최 씨였습니다. 그녀의 부탁으로 일당 5만 원의 이종훈 변호사가 된 오 씨. 그런데 약혼녀의 부탁은 계속됐고 오 씨의 이 변호사 행세는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여자친구인지 와이프인지 해서 2대를 할 건데 주변에
중에 좀 훼손되는데 가능할까요 그래도? 이 변호사 명의로 오 씨가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겁니다. 사진 속 남성의 얼굴과 좀 달라 보이긴 했지만 개통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변호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번에도 5만 원과 맞바꿨다는 오 씨. 당시 경찰은 오 씨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으나 다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혼녀 최 씨는 왜 오 씨에게 이 변호사 행세를 시킨 걸까?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놀라운 사실. 약혼녀는 이 변호사의 신분증과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 변호사가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변경하고 이 변호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가 하면 은행에서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치 이 변호사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라도 하듯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인 약혼녀. 그게 수사의 거짓이었거든요. 이게 포인트였었지. 이 변호사가 실종된 지 이틀 만에 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등 800만 원어치 쇼핑을 한 약혼녀 최 씨. 또 파보니까 또 이게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차량을 처분해 버린 거. 이 변호사가 살던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놔 6천만 원의 보증금을 챙기기도 한 약혼녀. 그녀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변호사의 물건을 하나 둘씩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의심스러운 점은 실종 직전 이 변호사가 약혼녀의 권유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수익자는 약혼녀 최 씨로 월 불이백이 140여만 원이 넘고 총 수령액은 무려 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변호사가 실종된 7월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온 최 씨. 해당 보험 상품은 피보험자가 실종 신고 이후 2년 동안 발견되지 않으면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이 변호사의 실종을 예상한 듯 보이는 최 씨의 행적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던 경찰은 뜻밖의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빠 수첩에 있는 글씨들 다 오려낸 거예요. 오려가지고 그걸 스캔을 했어요. 이 변호사가 보냈다던 자필 팩스는 알고 보니 그녀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웹 디자이너였던 약혼녀가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것이었던 겁니다. 이 변호사의 본가로 걸려온 전화 역시 그녀가 꾸민 일로 밝혀졌는데 송파구의 한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남자에게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주고 이 변호사 흉내를 시켰다는 겁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약혼녀의 행동. 그녀는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일들을 꾸몄던 걸까? 이종훈 사라진 게 괘씸했고 가족들을 골탕 먹이고 싶었습니다. 이종훈이 돌아와도 더 이상 결혼은 힘들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변호사의 실종과 그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까? 이 변호사가 자취를 감춘 그날 저녁 약혼녀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경찰. 하지만 저녁 시간대에는 통화 내역이 없어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004년 7월 29일 오후 4시 15분경부터 밤 10시 44분 사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당시 저는 분당구 순회동 상가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구경을 하였고 밤 9시경에 출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날 밤 9시경까지 이곳에 있었다는 약혼녀의 말은 사실일까? CCTV가 그때는 없었을 것 같은데. 2004년에는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그녀의 알리바이. 하지만 이 변호사의 실종에 개입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작은 체구의 최 씨가 이 변호사를 상대로 혼자 일을 벌였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제3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약혼녀의 통화 내역과 금전거래 내역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수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우연히 찾은 그 사람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우연히 떼어본 이 변호사와 최 씨의 혼인신고서에서 발견하게 된 황당한 사실. 이 번호가 이상하다고 우리가 좀 체크한 거예요. 이 변호사의 연락처란에 낯선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데다 아버지의 이름을 쓰다가 틀려 고친 흔적도 있었던 겁니다. 왜 핸드폰 번호가 다르냐 그랬더니 그때 순간적으로 오빠 번호가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대로 직장 동료의 전화번호를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상상도 하지 못한 곳에서 직장 동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 변호사가 살던 오피스텔을 찾아간 가족들. 하지만 이미 약혼녀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놓은 이유였다고 합니다. 세입자에게 가족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놀라운 얘기를 꺼냈다는 남자. 제 남편 며칠 전에도 봤는데요? 그래서 아니 우리 좀 7월달에 작년 7월달에 없어졌는데 아니요 며칠 전에도 있었어요. 봤어요. 네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최 씨의 남편, 즉 이 변호사를 며칠 전에도 봤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 이 변호사의 사진을 보여주자 이거 제 남편 아닌데? 제 남편 이렇게 안 생겼어요. 집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몇 번 마주쳤다는 최 씨와 한 남자. 알고 보니 최 씨는 이 변호사가 신혼집으로 마련한 오피스텔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거남의 정체는 혼인신고서 속 전화번호의 주인, 직장 동료라던 김 씨였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최 씨가 이 변호사와 만나기 한 달 전인 2002년 11월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후 이 변호사와 혼인신고를 하고 약혼식과 결혼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도 최 씨는 동거남의 집에서 함께 지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변호사가 실종되기 열흘 전에는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게 됐던 두 사람. 경찰의 의심은 당연하게 김 씨에게 쏠렸고 당시 김 씨 역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 씨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2004년 6월경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에 최 씨에게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 변호사와 곧 이혼을 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김 씨에게 매달렸다는 최 씨. 그로부터 한참 뒤 최 씨를 통해 이 변호사가 가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동거남에 대한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량이요. 차량 조회를 해보니까 운전해가 통과한 걸 찍혔어. 놀랍게도 CCTV에 찍힌 차량이 동거남 김 씨 소유의 차량이라는 겁니다. 경찰 수사가 끝난 단계에서 드러난 사실이었기에 차량과 관련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 최 씨 역시 CCTV가 발견되기 이전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실종과 관련된 책임에 대해서는 묻지 못했던 겁니다. 우선 이정훈 변호사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죠. 그리고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죽었다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해되었다라고 하는 다른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최소한 뭐 살해에 사용된 도구라든지 혈흔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든지. 이게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사망한 게 밝혀진다고 하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사망한 게 밝혀진다면요? 그러면 시체가 발견된다든가. 벌써 16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종훈 변호사. 가족과 친구들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